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주택에 관한 주택 임대차, 그다음에 상가 건물, 부동산 거래 신고,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은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먼저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법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나가겠습니다. 법률 관계는 이제 권리 의무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 관계 중에서 법의 지배를 받는 관계를 이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고,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사실 관계라고 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이제 생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법률 관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화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입법, 사법, 행정,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매,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혼인 및 상속에 관한 생활관계, 이런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이제 법률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관계는 법과 이제 관계가 없는 관계, 즉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종교라든가 어떤 풍습에 관한 자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생활관계를 우리가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하고 삽니다. 그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법률 관계는 이제 권리의무 관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이제 권리라고 하면 이제 권리의 본질이 뭐냐, 이걸 좀 이제 법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권리는 학설상으로 몇 가지로 이제 그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라는 것은 의사가, 즉 권리의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사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의 본질을 이제 의사로 보면은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제 법률상의 이제 권리를 갖는다는 이런 이제 폐단이 있습니다. 즉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의사 이제 무능력자라고 그러는데, 의사 능력이 없는 유아라든가 정신병자 또는 고유의 심리적 어떤 의사를 가지지 못하는 이제 법인, 우리가 이제 사람을 권리의 주체를 구별할 때 자연인과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법인의 어떤 구체적인 의사는 이제 사람이 하겠지만 법인 자체는 이제 권리를 이제 가질 수 없다는 이러한 난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권리의 본질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권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는 또 다른 학설은 바로 이제 이익설입니다. 권리의 본질은 곧 이익을 가져다 준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의사설의 어떤 결함을 이제 보충하고 있긴 하지만, 권리의 본질을 어떤 생활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배된 생활재, 어떤 그 재산에 대해서만 어떤 권리를 인정하는 이러한 또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이익설이나 또는 의사설로는 이제 설명되기 어렵고, 결국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이 보장해주는, 즉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익설은 권리의 주체와 이제 의사 주체가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 유아나 정신병자 등은 의사 무능력자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익은 권리의 목적이지 권리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친권자, 우리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되는 그 보호자는 누구냐 그러면, 또는 대리인은 누구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부모라고 이제 보통 미성년자는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법에서는 이제 부모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 중에 이제 한 명이 친권자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부부가, 즉 엄마 아빠가 서로 이제 상의해서 친권자나 이제 양육권자를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자를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그 부모가 이제 친권자로서 과연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물론 부모라고 그러면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육하고 양육할, 우리가 이제 그 교양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교육하고 키우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친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친권이 권리자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말한다 그러면 재산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설과 이제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권은 물론 뭐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은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양육의 어떤 보람을 느끼고 어떤 그 이익을 어떤 정신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친권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익설과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사적 이익 또는 반사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반사적 이익은 주면서도 이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줄을 잘 서면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즉 남이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주고 타인이 일단 사실을 갖추어 주면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덕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은 권리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또 이익설과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익설이나 이제 의사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통합하는 이제 권리 법력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향이라는 말을 쓰는데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이제 보장된 힘이다. 우리가 이제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 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권리 법력설로서 오늘날 가장 이제 통설이라고 할 수 있고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 그 개념을 파악할 때도 보면 어떻게 그 100%에 가까울 정도로 개념이라든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최대한 그 용어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여기서 일정한 이익, 앞에서도 그 이익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개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어떤 가치 있는 일, 즉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생명, 어떤 신체, 자유, 명예 등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일정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익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인정된 힘이다. 그래서 권리법력설은 의사설과 이익설의 어떤 결점을 보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와 이제 구별되는 개념, 저도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 권리와 이제 구별되는 개념,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만 즉 개념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50%를 이제 먹고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법률 용어를 좀 알면 우리가 흔히 뭐 유식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이 용어 하나하나가 상당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 소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권리라고도 표현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내 소관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하는 것은 내 권한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권한은 우리가 흔히 그 어떤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 자체를 유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어떤 법률상 우리가 흔히 법률이라고 그러면 이제 공법과 이제 사법을 얘기하는데 공법과 사법상의 어떤 법인 또는 어떤 단체의 기관이나 개인의 대리인이 어떤 법령 또 회사의 정관에 의해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대통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나
이제 기타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헌법적, 과거에 이제 그 제3공화국 때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에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해산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헌법적 어떤 권력을 행사했다. 그만큼 이 후진국일수록 대통령의 권한을 한정함으로써 어떤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나 자유나 권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다고 뭐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결국 이제 어떤 국민의 어떤 저항권에 의해서 이제 막을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나 공무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 또 사법상의 법인의 이사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표권입니다. 다음은 이제 권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한번 권력을 잡으면 이 권력을 이제 놓기를 이제 싫어합니다. 과연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정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을 이제 강제 또는 지배한 힘, 즉 권력은 흔히 이제 명령권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어떤 자의 의사가 다른 사람을 이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이제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력, 어떤 폭력과는 달라서 일정한 어떤 공익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이나 개인을 강제로 이제 복종시키는 어떤 법률상의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능. 아마 이제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자주 듣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그 소유권을 이제 행사한다.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의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개의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어떤 법률상의 힘, 구체적으로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제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고 그러면 사용의 권능, 어떤 수익의 권능, 처분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이나 영유물권은 이 중에 이제 하나, 즉 처분권이라든가 사용권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원이라는 말은 어떤 법률적 사실적 행위를 이제 정당화시키는 이제 근거다. 내가 어떤 법률상의 어떤 원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타인의 어떤 토지의 어떤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는 권원.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에다가 어떤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 임차권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즉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원에 해당이 됩니다. 즉 지상권을 설정하면 내가 물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다. 또 저당권이라고 그러면 어떤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은 다른 어떤 채무자보다 우선해서 자기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당권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반사적 이익, 하나의 그 권리와 이제 구별되는 개념인데, 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반사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사권은 법규가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정한 규정의 반사적 효과로서 간접적 어떤 이익을 말합니다. 예컨대 뭐 교량이 파괴되어서 교통에 이제 방해를 받았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반사권은 그냥 그 법규에서 내가 혜택을 받을 뿐이지 그것은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권리 의무 관계인데, 물론 일반적으로 권리 뒤에는 항상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권리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의무를 게을리한다. 우리가 흔히 그 의무를 태만히 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즉 자기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든가 또는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자체를 법에 의해서 이제 구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명령, 하라, 하지 말라, 금지를 규정하는 행위 규범인 경우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권리 의무 관계는 지금까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법률 관계에서 이제 권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권리의 어떤 내용을 성취시켜주는 타인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권리 뒤에는 의무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권리가 있으면 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은 취소권이라든가 취인권이라든가 해제권과 같이 어떤 권리만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책임 무능력자, 즉 감독자의 책임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 또 공법상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서로 대응하지 않고 공법상에서는 주로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의무라는 것이 이제 간접적 의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금을 낸다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권리는 대응하는 권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측 통행의 의무 등과 같이 어떤 권리를 이제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 행사는 근대 사법에 있어서 이제 권리 행사는 어느 누구도 이제 해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권리의 어떤 주체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권리 행사도 어떤 공공복리라든가 어떤 사회 질서라든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든가 하는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주체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잠재적인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가 목적하는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잠재적인 힘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해야만이 나타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힘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법이 보호하는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즉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실제로 그 소유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소유권 행사라고 하는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한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권리 행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권리 행사 자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권리 행사도 여러 가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적인 권리는 공공성, 사회성을 안에서, 즉 공공성이나 사회성에 맞도록 행사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원칙으로서 권리 그 자유 원칙의 하나의 그 수정된 원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시칸의 이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칸이라는 말은 타인을 해할 목적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권리지만 그 권리 행사가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권리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토지를 사놓고 땅값 오르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떤 뭐 경작을 한다든가 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 땅이 이제 몇 년째 그냥 놀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다가 내가 1년색 뭐 야채를 심어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토지 소유자의 어떤 허락 없이 예를 들면 뭐 상추를 심는다든가 토마토를 심는다든가 이걸 이제 심어놨어요. 주인의 허락 없이. 근데 그 주인이 어느 순간에 자기 땅에 이제 가보니까 타인이 자기의 동의 없이도 거기다 상추를 이제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추를 우리가 이제 내 허락 없이 심었다고 그래서 그걸 어때요? 짓밟는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상추를 짓밟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어떤 혜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동의 없이 했다는 것만으로 그 상추를 갈아엎는다든가 하는 것은 식간의 금지 원칙에 이제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공공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보면 뭐 학교 교훈이라든가 그분이 뭐 성실, 주로 70년대, 80년대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바르게 살자, 창조적인 생활을 하자, 좀 시대에 따라서 교훈이라든가 이제 그분이 이제 바뀌고는 있지만 이 신이라는 말과 이 성실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게 도덕성에 관한 말인데 이게 이제 법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 공동생활의 그 이론으로서 상대방의 신뢰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믿음을 깨뜨리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의 성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신인이 성실이냐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법 원칙으로서 권리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신의에 맞도록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칙은 도덕적 윤리적 평가를 법적 가치 평가의 어떤 방법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을 끝까지 이제 밀고 갔을 때 어느 일방에게 예기치 못하는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에, 즉 뭐 양수자나 양도자 사이에 어느 일반이 현저하게 어떤 손해를 본다든가 하는 경우에 과연 그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현저한 어떤 손해를 본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을 때만 사정 변경 원칙을 인정하고 법 규정이 없는 보편적인 사정 변경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가 신의 측에 맞도록 적당히 이제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 하나의 어떤 보편적 원칙으로서 사정 변경 원칙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자체의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제 적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문법에 곳곳에 약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수도 시설권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나 직접 이걸 이제 규정을 하지 않고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이제 권리 남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리를 어떤 범위를 이제 넘어선다. 이걸 우리가 이제 권리 이제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어떤 공공성이나 사회성에 반하는 어떤 권리 행사, 즉 그 권리의 어떤 그 권리의 목적에 벗어나는, 즉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권리를 넘는다고 그러면 권리 남용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권리 남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얼권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권리 남용이 되려고 그러면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권리 행사가 되고 권리 행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 권리 행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에 반하는 행사가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권리 남용이 되려면 그 권리 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 권리 행사가 즉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행사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권리의 이제 주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권리의 주체가 과연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즉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또는 지위 또는 자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현대 사법에서는 권리 본위를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지만,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권리 의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이제 적절한 표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례상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그러면 의무 능력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자다. 우리가 이제 능력자라고 그러면 권리와 이제 의무를 주체가 될 수 있는, 즉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일정한 어떤 사람의 짓다,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러죠. 또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이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의 주체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자연이라고 표현하고, 법적인 단체를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는 누구냐라면 자연인과 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인의 어떤 권리 능력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이제 그 태아를 이제 구별하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인 어느 때부터 사람이냐에 대한 학설은 우리 법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설상으로는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태아와 이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사람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어머니 몸 밖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첫째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진통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산모가 우리가 이제 영아를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진통이 이제 됩니다. 물론 이제 진통이라고 하는 것도 진통의 간격이 이제 좁아질수록 이 태아가 이제 사람 밖으로 이제 나올 시기가 이제 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통을 겪었을 때부터 이미 사람으로서 어떤 형태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통설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머니로부터 이제 모태로부터 이제 일부 이제 그 태아가 이제 밖으로 이제 노출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부 노출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탯줄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를 이제 우리가 전부 노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탯줄이 이제 잘리는 때를 우리가 이제 독립호흡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통설, 일부 노출설, 그 다음에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 과연 우리 민법은 여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판례상 대법원은 전부 노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탯줄이 잘리기 이전부터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보호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는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일반적 보호주의고, 개별적 보호주의는 이러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 보호주의입니다. 거의 우리 민법도
거의 모두 일반적 보호준이나 개별적 보호준이나 거의 동일시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이제 권리 능력, 즉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이제 의사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연인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행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그 능력 그러면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행위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연인이 법률 행위 그 자체가 이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에게 이제 의사 능력을 이제 전제로 하고, 그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해석상 이제 당연히 이제 무효가 이제 됩니다.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이제 지탱하기 위해서 이론상 그 최대한의 어떤 그 요청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정신 능력 또는 이제 지능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의사 능력이 이제 부족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을 이제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과거에는 행위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민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제한 능력자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는 이제 행위 능력자라 하고, 행위 능력자가 이제 아닌 사람은 우리가 이제 제한 능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는 이제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위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 의사 능력이 이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는 이제 전과 같이 그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이제 과거에는 만 20세 이제 이상을 이제 성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만 19세 이상을 이제 성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가 법률 항의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법정 대리인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상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의 이제 동의 없이,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이제 친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하나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친권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권리만 없고, 즉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법정 대리인이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 예를 들면은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을 이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얻은 어떤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하다. 즉 이제 미성년자가 방학 때라든가 뭐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든가 뭐 떡볶이 장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일정한 어떤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친권자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고구마를 이제 팔 때마다 부모의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어떤 상행위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과거에는 금치산자라는 표현이 이제 사라지고 피성년 후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법원이 일정한 어떤 그 조건을 제시해 놓고, 우리 민법이 조건을 제시하면은 가정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질병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이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이제 후견인 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 또는 한정 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 감독인 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를 이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과거의 그 한정치산자하고 이제 유사합니다. 물론 그 개념상의 그 정의는 좀 개념상의 차이는 있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마찬가지로 질병이라든가 어떤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이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이제 부족한 사람,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이제 부족한 사람과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이제 결여된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건 여기에 따른 이제 결여되어 있는가 또는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이제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사의 소견을 들어서 이제 하겠지만은 의사의 소견이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판사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본인이라든가 이제 배우자 또는 미성년 후견 또는 후견인,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이때도 이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특정 후견인인데, 이 피특정 후견인은 이제 과거에 우리 민법에서 이제 없는 새로운 하나의 후견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이도 마찬가지로 질병이라든가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해서, 장애 청구에 의해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어떤 기간이라든가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제한 능력자다 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네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매스컴에서 가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들은 우리 민법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권리의 이제 변동, 권리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권리가 이제 변동하려고 그러면 우리 법은 어떤 일정한 어떤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법률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 그러면 이제 단독 행위가 있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합동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것이 이제 법률 행위입니다. 이 법률 행위는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와 이제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를 각각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법률 효과를 발생하려고 그러면 그 원인은 이제 법률 행위여야 되고, 그 법률 행위는 주로 계약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사실, 즉 생활관계에 존재하면 이것에 의해서 일정한 권리 의무의 어떤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최소한
최소 필요한 충분 요건,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설명한 것처럼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소인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률 사실만으로도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법률 사실, 또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지만 계약과 달리 동일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률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법률 요건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이 어떤 것이 법률 사실이냐?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정신 작용에 의한 것, 이를 우리가 용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태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밖으로 이제 표출되는 경우에는 예부적 용태라고 그러고, 자기 의사가 이제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부적 용태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적 용태는 이제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어떤 자기나 이제 부자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기나 이 부자기가 즉 적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적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위법행위라고 그러는데, 즉 적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질서에 적합하여 법률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이제 허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적법행위를 하고, 그 적법행위에 대해서 표준 예하에 따라서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곧 법률행위 의사표시, 즉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법률 요건을 구성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그 자체가 곧 그 법률행위 그 요소로서 그 자체가 곧 법률행위로 되지만, 계약인 때는 그 성립 요건을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청약을 하면 그 상대방의 청약을 내가 승낙을 한다. 이걸 지금 우리가 흔히 뭐 낙선계약이라는 표현도 이제 씁니다. 낙선계약. 내가 청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청약을 이제 승낙하는 경우에 바로 법률행위가 성립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외부로 이제 표시가 되지 않는 것. 외부로 표시가 되면 외부적 용태인데, 내부적 용태는 내심의 의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었느냐, 또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합니다. 흔히 선이다, 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선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선한 마음, 악이다 그러면 악한 마음,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기 쉽지만, 우리 법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과실이 없이 일단 사실을 모르고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어떤 작물을 구입할 때, 한자말로 이제 도적 물건을 작물이라고 그러는데, 작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매입을 하는 경우와 작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모르고 매입하는 경우, 물론 대다수는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물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데 대해서는 나에게 과실이 없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물을 이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경우가 바로 악의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우리가 관념적 용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의사적 용태라는 말을 하는데, 의사적 용태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었느냐, 또 사무관리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었느냐. 자, 우리가 사무관리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우리 법에서 우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관리, 부당이득, 그다음에 불법행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이제 묻지 않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파트 이제 몇 동 101호에 사는데 102호에 사시는 분이 오랫동안 이제 외유를 떠나는 경우에 요즘은 거의 뭐 자동이체로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관리비가 이제 정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제 가끔 있어요. 뭐 은행을 믿지 못한다든가 그래서 매월 고지서를 가지고 이제 관리비를 납부하는 사람이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런 분이 자동이체를 시키지 않고 장기간 외유를 떠나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편함에 보니까 관리비 고지서가 있어서 내가 미리, 즉 가산금을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관리비를 내주고 나중에 A위에서 해외여행에서 뭐 돌아오면 내가 그 관리비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관리비를 내줬을 때는 반드시 그 관리비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제 당신 보고 관리비 내달라고 했냐고 이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사무관리라고 하는 어떤 법률의 규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 관리비를 이제 대납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관리비를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무관리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의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람의 정신 작용에 의한 내부적 용태와 이제 외부적 용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사람의 어떤 정신 작용과 상관없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한 지가 이제 오래 전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저녁 날짜라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도 이제 국방부 시계는 이제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면 나는 제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일정 기간에 어떤 실종 기간이 경과하면 이제 실종 처리를 한다든가, 사람이 출생하고 사망한다든가, 물건이 새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처럼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사실로서 법에 의해서 즉 법률상의 의미가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간밤에 그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떤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법률 행위의 요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으로서는 법률 행위는 주된 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에 따른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성립 요건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건에 한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각각 법률 행위의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의 의사가 있어 양 당사자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혼인 신고가 이루어져야만이 혼인이 된다는 것. 또 입양에 있어서도 입양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입양 신고가 있어야만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또 유언에 있어서도 유언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유언의 방식에 맞게끔 유언을 했을 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법률 행위의 이제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법률 행위가 이제 성립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과연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행위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또는 부족하다고 그러면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이제 갖춰야만이 계약이 성립한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또 법률 행위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또 그 목적이 어떤 사회 질서에 적합한가, 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타당성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또 그 의사 표시와 의사가 일치하는가. 만약에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흠이 있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본식 표현에 의하면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자 없는 의사 표시해야 된다. 물론 여기에도 일반적인 효력 요건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에 한하지 않고 법률행위의 특유한 어떤 효력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흠결하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특별 성립 효력 요건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조건부라든가 기한부에 기한이 도달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에 또는 유언에 있어서도 유언자의 어떤 사망이 이루어져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의 그 종류를 보면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보다 좀 설명을 하면은 의사표시가 이제 결합이 의사표시가 하나냐 둘이냐, 그래서 의사표시의 어떤 단식, 복식, 또 성질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이제 분류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일방적 행위 또는 단독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단독행위에는 그 일방적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즉 의사표시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때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로서, 즉 내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할 때 그 법정 대리인 동의가 그 미성년자의 상대방에게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도달돼야 된다는 것이나, 또는 내가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채무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 의사가 그 채무자에게 통지가 돼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또 의사표시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사망하면 유언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든가, 또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라든가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은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쌍방 간의 어떤 합치, 결합, 이것을 우리가 쌍방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자유원칙이라든가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법의 3대 원칙에는 소유권 행사의 절대 원칙과, 즉 계약자의 원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상대방 계약자의 원칙은 법률행위 자유 원칙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이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 유사하지만 합동행위는 즉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가 여러 개가 합쳐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같은 생각, 동일한 목적으로 되는 경우, 또 사원총회의 어떤 결의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합동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임대차 3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또 여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이제 법률. 요즘 아주 그 부동산이 급등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파트 값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예기치 못하게 폭등한다는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 값이 이제 치솟고 있습니다. 신고 문제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주택을 수도권에서만 하더라도 자기 집이 없이, 즉 전셋집을, 좀 월세집을 전전하는 사람이 수도권에 무려 40%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는 자기 집에 소유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을 2채, 3채, 뭐 4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를 보호하는, 즉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81년에 이제 성립이 되어서 제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집주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도 이제 동시에 이제 보호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도 이제 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주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식도 중요하고 뭐 의도, 즉 옷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이제 그 잠자리라든가 주거할 공간, 이게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 없는 사람의 어떤 서러움을 어느 정도 우리 법이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하지만 어떤 집주인의 어떤 행포라든가 또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즉 경제적인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981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그 표제부에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용도에는 이제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상가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창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공업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등기부상에 그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즉 사회 통념상 의식주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이 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공무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자, 앞에서 설명한 뭐 주거용, 상가용, 공장용, 창고용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이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이제 준공 검사를 필요하지 못하는 건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이제 건축한 사람은 공사가 끝난 후 이제 준공 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 문제 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즉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음으로써 이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택의 그 일부가 이제 비주거용 경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판례가 있긴 하지만, 과연 그 일정한 어떤 상가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개조를 한 경우, 다시 얘기하면 주택의 일부는 상가고, 건물의 일부는 상가고 주택의 일부는 이제 주거용인 경우에 이를 이제 상가로 볼 것이냐, 주택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택의 일부가 이제 주거용이고 일부는 이제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제 주된 어떤 그 것이 이제 상가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어떤 소규모 영업을 한다든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적 전세, 우리가 이제 미등기 전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전셋집 산다, 전셋집 산다 하지만은 전셋집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임차한 집에 이제 산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고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권입니다. 물론 요즘에 임차권도 이제 등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이제 전세권 설정을 이제 거의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전입신고와 그다음에 건물을 인도받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은 물권은 아니지만 이걸 이제 물권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채권에 이제 물권하다. 다시 얘기하면 임차권의 물권하다. 즉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물권과 같이 취급을 해준다. 즉 전세권과 같은 취급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등기 전세가 바로 부동산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임대차도 과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겠는가? 뭐 저희 학교 앞에도 보면은 그 1층에 이제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그 중공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일부를 개조를 해서 사무실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4층 건물이라든가 5층 건물에 중공검사를 받고 나서 그 옥상에다가 이제 옥탑방을 이제 지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옥탑방은 이제 등기가 돼 있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적용 대상이 되겠는가? 여기에도 미등기 전세로서,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자기의 어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습니다. 뭐 화이자를 맞는다든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든가 이런 것처럼 대항력을 이제 갖추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이제 백신을 맞는 것처럼 이미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항력의 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임차인이 그 건물에 입주를 해야 되고, 또 전입신고를 또 해야 되고, 그 계약서상에 특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이걸 우리가 대항력을 이제 갖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은 바로 이제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을 이제 인도한다. 그래서 인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점유의 이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물건을 나눌 때 부동산과 이제 동산으로 나누는데, 동산은 점유가 이제 이전되면 이걸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셋집을 얻어서 입주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도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주민등록을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즉 전입신고를 한 날 밤 12시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임차인은 주인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또 혹시 내가 사는 동안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집주인이 그 임대인의 지위를 이제 승계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도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와 이제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압류 등기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경매나 또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 임차권을 이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집을 임차할 때는 등기부 등본에 이제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갑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갑구와 을구에 즉 가압류라든가 가등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을 임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과연 그 보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과연 임대인의 지위를 이제 승계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매매나 교환 경우에는 새로운 양수자가 즉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어떤 그 임대인에게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다든가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나보다 전입신고 전에 선순위에 그러한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가압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그 임차인의 어떤 그 권리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어떤 제도 장치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전부 보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일부만 이제 보호를 받는 경우, 즉 국가가 임차인의 경우에 일정액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최우선 이제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는 내가 선순위인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한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이제 우선해서 그 보증금을 이제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 임차권의 권리가 후순위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췄다 할지라도 내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에 밀려서 그 보증금을 전액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을구를 확인해서 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가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주택을 임차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확정일자라는 말을 이제 자주 사용을 했는데,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서 상에 즉 정부가 이제 보증하는 즉 공증인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는 동주민센터의 어떤 직원이 두 사람 간의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어떤 계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증해 주는 즉 도장을 찍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인을 받아놓으면 즉 우리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기간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물론 1981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그 보장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년이 이제 됐다가 2020년에 2년에서 이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즉 4년까지 임대 기간을 이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년이나 임대 기간을 이제 보장받으려고 그러면 임차인의 어떤 그 위법행위가 있어서는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물론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2년으로 이제 보고 있고, 임대인은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를 할지라도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1년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1년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래서 임대 기간이 그 2년이라는 임대 기간이 끝날 무렵에, 과거에는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우리가 그 갱신의 거절을 통지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그러니까 1개월 전이었던 것을 2개월 전까지 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하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즉 3년이든 뭐 3년 6개월이든 자유로이 임차인은 통보만 하면 임대차 기간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지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약 경신의 경우에 위기, 즉 이에 걸쳐서 이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뭐 임차인의 의무를 현재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임 등의 이제 증감 청구권에 대한 제한인데, 우리가 차임 그러면 이제 월차임, 즉 월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증액한다거나 또는 뭐 감액을 하는 경우에, 물론 이제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그 IMF 관리 체제에서는 이제 가능했지, 지금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인해서 이제 매년 또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또는 월차임이, 즉 월세가 증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그 월차임을 얼마까지 이제 증액할 수 있느냐 또는 감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그 증액 청구권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를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증액 청구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즉 5%를 이제 초과하지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런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임대차 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법문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의 어떤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이제 월차임으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전세라고 하는 보증금만 내고 일정 기간 이제 거주하는 것에서 이제 매월 월차임을 납부하는, 즉 월세집으로 이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의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어떻게 전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비율 연 10%와
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이제 기준금리, 지금 현재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0.5%인데 이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 그래서 연 2%, 그래서 연 2%에다가 이제 5%니까 2.5%,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이제 10%,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낮은 금액으로 올 차임의 범위를 낮은 금액으로 정한 비율의 올 차임의 범위를 이제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액 이하의 그 보증금의 이제 최우선 이제 변제권인데, 우리가 그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하고도 가등기라든가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하는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즉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 범위 내에서 일정액까지 이제 보호해 주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보증금 총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에 한해서 4,300만 원까지 이제 우선 변제를 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을 이제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서울을 제외한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인구 과밀 권역이라고 그래서 이 수도권과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에서는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일정 범위를 이제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경우에는 광역시 경우와 이제 안산시, 그 다음에 이제 광주시, 그 다음에 파주, 이천, 이런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의 한 경우에 한해서 2,3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범위 내에서, 즉 일정 범위 이하인 전셋집에 한해서 최소 비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 일정 범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2, 3년 간격으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억 5천이 되기 전에는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1억 2천만 원에 입주를 했다 할지라도 그 1억 2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연 4,300만 원까지 이제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주택의 어떤 저당권의 설정이 언제였느냐, 그래서 설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테면 상향 조정된 2021년 5월 10일 이후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한해서만 1억 5천만 원이라는 범위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2021년 5월 11일 이전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최고 그 보증 금액은 1억 1천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억 2천에 입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4,3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여기 도표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수도권에서는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4,300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2,3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까지.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1억 5천이라고 하는 전셋집이 있는가 하면 1억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이제 월 차임이 있는 경우, 즉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월세에 이제 100을 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보증금 1억에 월 20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의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1억 플러스 20만 곱하기 100. 그러면 1억 2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이제 승계. 아까는 이제 임대권의 그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문제인데, 이 임차권이 이제 승계가 되는 문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 민법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걸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사실혼 관계에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과연 그 임차인이 어떤 사망한 경우에 그 보증금은 이제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9조에 보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생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이렇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피치 못하게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즉 인도를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면 대항력이 이제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이사를 갈 때는 거기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그 집에서 이제 보장받고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신청은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어떤 취지라든가 이유, 또 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를 하고 어떤 거주 사실 확인서,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신문을 거쳐서 보통 1, 2주 안에 임차권 명령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직권으로 등기소가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상가 건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상가 건물을 이용하는, 즉 장사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임대를 내고 남의 집을 상가를 이제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에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제 개정이 되고 있지만, 이 자영업자라든가 하는 사람이 거의 뭐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그 상가 건물에 대한 어떤 보증금을 보호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상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상가 임차인은 그 사업자 등록의 어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사업자가 확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확정일자를 받는 그 범위가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이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이제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이제 6억 9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는 뭐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이제 3억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이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물론 이제 상가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월세라고 하는 월 차임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보증금과 보증금 플러스 그 다음에 월 차임 곱하기 100을 하면은 상가 건물의 보증금 총액이 됩니다.
여기 이것도 차임의 어떤 그 증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5%를 이제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1년 이내에는 또 증액을 이제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이제 올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연 12%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것, 즉 12%와 0.5 곱하기 4.5, 즉 0.5% 곱하기 4.5배를 곱한 것 중에서 낮은 비율 기준으로 해서 올 차임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항력을,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이제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임대차의 경우에 이제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인데, 그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를 해야 된다. 즉 그 상가에 입주를 해야 되고, 즉 부가가치세법이라든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순위가 없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됩니다. 여기에도 임차인의 그 최우선 변제권이 주택과 마찬가지로 그 일정한 그 보증금 범위 내에서 일정 범위 내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환산 보증금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보증금의 즉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해서 이걸 합산합니다. 그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9억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자,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 과연 일정 최우선 변제권을 변제받으려고 그러면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그러면 보증금의 범위가 아주 낮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특별시에 6,500만 원 이하의 어떤 상가가 과연 있을지, 우리가 흔히 뭐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한 데는 6,500만 원이 다 넘으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최소 영세 업자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는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에 2,2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6억 9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또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1,9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하고 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경우에는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1,3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 밖에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모두 들어가고, 인천광역시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제외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 대곡동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진 데만 과밀 억제 권역에서 빼고 그 다음 그 광역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또 시군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라든가 이유, 또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원인이 된 어떤 사실 등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명을 하면은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 부동산 거래 이제 신고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개별적인 규정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이제 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5월 30일까지는 과태료라든가 이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제 유예 기간을 하고 있지만 즉 보증금 총액이 6천만 원이 넘으면 관할 구청이라든가 또는 동주민센터에 반드시 부동산 거래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차임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자임자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제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또 알기 위해서 보증금 총액이 6천만 원이 넘거나 또 월 차임이 3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을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어떤 손해를 이제 덜 보고 또 손해를 안 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